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법원과 검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CBS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총선에는 검찰 출신들이 유독 많이 출마했습니다. 지금 18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여당은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출신들을 공천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반면에 야당에서도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검찰 출신들을 많이 공천한 것 같아요.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18명은 아마 신규로 처음 출마하는 사람 같고요. 네네. 전체 35명입니다. 35명입니까? 전체로? 예, 35명이고 지역구가 32명이고요. 네. 비례대표가 3명. 비례대표 3명 거의 안정권 아닌가요? 비례대표들 뭐 그렇게들 지금 보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자유통일당도 올라가고 있어서 석동현 후보가 비례로 나갔는데 거기도 검사가 있네요. 그래도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지고 있고요. 55명인가 아마 입후보를 했다가 35명으로 중간에 공천 배제되기도 하고 공천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하면서 이 정도로 됐는데 역대 수 중에 아마 가장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무래도 여당 출신 현직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 출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기회가 정치권으로 진출할 국회의원 배지를 달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출마자들이 좀 예상보다 더 많았지 않았나. 사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했던 뭐 국민의힘 쪽으로 후보로 신청을 했던 김상민, 박용호 두 검사들은 이제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현직 검사들도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봤던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검사하고 정치하고 뭐 가까운가요? 스타일이라든가 뭐 삶의 방식이라든가? 저는 검사가 정치권에서 단련된 다음에 뭐 큰 자리를 노리는 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검사를 하고서 뭐 변호사를 좀 중간에 어떤 다른 직업을 거친다든지 하면 모를까. 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곧바로 데뷔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검사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후보 개개인의 자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일단은 대결 구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목표는 사실 이 사람을 기소하고 유죄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마치 그 옆을 가리고 뛰는 경주마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라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대하기는 정말 안 맞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저희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있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고객을 치조하더라고요. 본인도 근데 검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령 20년 뭐 이상 묵은 자기의 직업적 성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이기고 지는 게임 그리고 상대방을 무찔러야 된다, 뇌리 눌러야 한다 이런 태도가 배인 사람들이라서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모르죠. 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본인이 아마 2022년 10월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의 곤조다. 자기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3선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검사물이 빠진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보면은 검사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용어가 상대를 공격하고 약점을 캐고 파고들잖아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뭔가 좀 총선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검사스러운 거 아니냐. 이걸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사의 곤조라는 얘기를 그때도 얘기했고요. 그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서서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이 검사의 곤조를 내세워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하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마 좀 검사들이 바로 정치권에 가서 왜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냐. 법조인들이 좀 과잉 대표된 것 아닌가. 법조인들은
재판에 들어가면은 이기느냐 지느냐, 승소하냐 패소하냐의 이 싸움이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역대로 이제 검사 출신들이 네. 정치에 거물이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정치를 그분들이 잘했느냐 이런 평가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정치를 잘했느냐는 게 정책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만한 제목이 됐느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략적인 부분이 뛰어나서 어떤 이렇게 머리를 잘 썼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 기억은 이런 건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여당과 야당이 꽤 오래된 얘기지만은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계열에서는 박희태, 민주당 계열에서는 박상천, 네.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두 사람이 대변인을 하고 이거 할 때도 이렇게 막말로 대결을 하기보다는 고품격 대변인이었죠. 예, 사람들 그리고 대화와 타협도 하면서 네. 상대를 공격하더라도 이게 막 직설적으로 뭐 욕설처럼 이렇게 들리게 하지 않고 네네. 좀 품격 있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검사라고 해서 꼭 정치를 하지 못하냐 이렇게 이런 건 아닌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상당히 좀 직설적인 언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많이 단련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직설도 하지만은 때로는 정치적으로 뭐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이는 모습은 유연하기보다는 검사의 모습, 검사 스타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이름 한번 쭉 읊어볼게요. 정말 옛날 사람들부터 한번 읊어볼게요. 김기춘, 이한동, 네. 박철원, 안상수, 홍준표 네. 나름 걸출하신 분들인데요. 뭐 이한동 전 총리도 한때 잠룡으로 상당히 뭐 네네. 유망했었죠. 네. 결국은 뭐 대권까지는 가지 못했고. 같은 검사라도 뭐 특수부와 공안 또 일반 형사부 검사 이런 분들의 차이도 또 존재할 수 있는가요? 성향상? 그렇죠. 그 법조인은 사실 저는 자존감 이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존감. 그러니까 그 고승덕 씨도 그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이었죠. 네, 그분은 솔직한 면이 있어서 내가 삼시를 도전한 것은 나는 키도 작고 못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반대편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반대 의견을 받았을 때 내 의견이 적절하지 않은가 보다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감히 이런 취급해 하는 자신의 존재 문제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시 뭐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 반대 의견을 말했을 때 그 의견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달려드는 분들. 이해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똑똑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법조인 출신들도 보면은 외향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게 중심이 아니라 나는 똑똑해 내 자존감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줄 때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다 법조인에게는 일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세상을 겪으면서 마모되는데 변호사들은 그런 기회가 더 많고 근데 검사들은 자기네 그 좁은 세상에서 그런 기회가 적죠. 근데 뭐 이른바 잘 나가는 검사, 뭐 공안부, 특수부, 기획부서에 있던 검사들은 그런 속성들이 더 심하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뭐 법률로서 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관행으로서라도 각 당이 판검사 출신들 같은 경우에 최소한 5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정치권에 들이지 말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은가요? 글쎄요, 그게 또 헌법상의 공무단위고 직업선택이잖아요. 이 자유에서 어긋나긴 하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관행으로 말씀드린 그게 겁니다. 과거에 아마 96년이던가요. 김도원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일주일 만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검정지구당 위원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 전체 국회에서도 상당히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그래서 검사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인가 출마 못하게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헌법 소원을 내서 결국 뒤집어졌죠. 그게 위헌적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게 있는데 현직 법조인들하고도 물어봐도 검사 출신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퇴직하자마자 바로 정치권 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5년 뭐 이런 시한이 지나서 가도록 사회의 물을 먹고 가야 이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은 일방적으로 아니 피의자를 잡았으면 구속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검사들의 목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정치를 하니까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계속
대결 구도, 막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을 옮길 때도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있다가 어디 뭐 다른 증권 관련 회사에 간다. 그럼 제가 지금 토마토 TV가 예를 들자면 경제 관련 뉴스를 하는 곳이에요. 어디 가기로 돼 있다면은 그게 우호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권력을 가진 곳, 이제 사정기관이라든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후에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직업윤리로서 이해 충돌이 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가 몸담았던 업계에 로비의 창구가 되기 쉽죠. 그렇죠. 곧바로 예. 가면. 예.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윤리 도덕의 문제인 것이지 법으로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일상적인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 저도 뭐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자 출신 하다가 옛날에 저 누군가요, 뭐 KBS 오전에 데스크 회의하고 오후에 청와대 갔던 뭐 이런 일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오히려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고 검사들도 검사 신분이면서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좀 잘못된 관행들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의 윤리, 도덕의 기준 좀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주권자잖아요. 네, 그렇죠. 주인이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안 뽑아줘야 안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느낀 거는 앞으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막말을 하다가는 이제 공천에서 배제되는구나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게 되고 자기가 아무리 뭐 유튜브나 SNS에도 자기 혼자 쓰는 글이더라도 공인이 되고자 하면은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저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현주 변호사님께 이 질문 하나 꼭 드리고 싶었어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의제가 됐는데 민주당에도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검찰개혁에 제대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참 고향 생각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낙제점을 드리고 싶어요. 낙제점을 드리고 그분들이 싶다. 검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낱낱이 듣고 본 사람으로서는 들은 게 있는 사람으로서는 참 저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죠. 가령 뭐 그 후배 검사가 언론의 공격에 부당한 공격에 조중동에 시달리고 한동훈하고 대척점에 섰을 때 보호해주지 않은 사람. 네. 그리고 자기 그 밑에서 수사 외압이 들어온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눈 감았던 검사장님들 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 계신 뭐 양부남 검사장이나 뭐 네. 이성윤 검사장도 뭐 마지막에는 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검찰총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 그분의 정 검사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검찰에서의 그분의 그 나중에 탄압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눈을 떠서 뭐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오랜 기간의 검사 생활에서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뭐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질문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지금은 출마한 사람이고 지금 직선적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네. 21대 국회 때 계셨던 분들도 저분들은 이제 22대 처음으로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고 네. 21대 계셨던 분들이 이제 20대, 21대 이제 금태섭, 조홍천 이런 사람들 검사 출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송기현 의원도 있고 저 아니요, 소병철 이제 의원도 있고 뭐 정진훈 검사라고 한동훈 검사하고 그 검사장하고 몸싸움했던 분. 예,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다가 뭐 소동이 네. 벌어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얼마나 떨면서 압수수색을 하러 갔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올라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뭐 쇼다 뭐 지금 코로나19로 병상이 부족한데 들어 누웠다라면서 조중동에 부당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소견서를 붙여서 의사 진단서를 붙여서 자기가 언론 해명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걸 막은 분도 계세요. 누가 누군지 대충 막았어요? 짐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거는 이제 개혁의 방향성이 100% 옳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런 비판들도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5년 동안 결과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그러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국민과 함께 하려고 했느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의료 개혁 문제도 방향성으로 보자면 의사가 필요 부분의 의사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옳으냐, 방향이 옳으냐, 절차가 맞느냐 이런 것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 올바르게 했냐 안 했느냐 따지려면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네. 생선가게 개혁을 고양이들한테 맡기는 게 정당한가라는 이야기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악마보다도 더 악마스러워져야 된다. 조국 혁신당에서 공천하는 분위기들을 보면은 거기도 대부분 또 검사 공천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런 방식들이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네.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시지 않던 분이 침묵하시던 분이 나가서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조직 내에서 조직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바르게 할 수는 있지만 조직 내에서는 철저하게 양지만 바라보고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내가 잘할게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은 또 본질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저기 법조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치권에서 한 20년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조 과잉이 정치 후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한데 제가 가까이서 보는 법조인은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하기는 힘든 모습이 거의 뭐 10중 8구여서요. 그러니까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역할에 자기 그 역할을 두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도 정치인으로서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그렇죠. 검사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남편이 그 제약회사한테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리베이트를 받아서 영업 정지 처분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남편이 상담을 구했는데 그때는 변호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판단을 해버려요. 이건 상당성이고 3개월 정도면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냉전을 벌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이라는 거죠. 자기는 뭔가가 옳은지 뭔가가 진실인지 말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을 하기에는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조인들이 법률 전문가는 맞잖아요. 법률 전문가니까 입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법조계로 많이 정치권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법조인들은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법 기술자라고 보는 게 맞죠. 입법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법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입법에 철학이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법 기술자가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 조문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맞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걸 다루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 기술자가 입법 전문가가 되기에는 안 맞는 거죠.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대로 8년 3선이 되고 나서야 자기는 비로소 검사물이 빠진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도 그래도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검사스럽다는 비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단련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검사 생활 11년 하다 나왔으니까 정치인으로도 오래 있었는데도 그런 비판을 받는데 30년 가까이 법조인으로만 생활하다가 검사로만 생활하다가 정치권으로 나온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네. 법은 그 법에 의한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치는 처한 위치에 따른 이익관계에 의한 상대적 진리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노동자의 진리와 자본가의 진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할 때 처음 배우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자, 저희가 좀 어려운 이야기 해봤습니다만은 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배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급조된 법조인 정치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뭐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쓰는 말투를 보면요 2조 심판 범죄자 뭐 멍멍스럽다 이런 그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의 용어인가요? 아니면 이분의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된 용어인가요? 정치권으로 오다 보니까 정치적인 용어가 지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는 그만큼 좀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제도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무슨 뭐 아직도 검사 곤조가 남아서 항일 독립투쟁도 아닌데 이육사 선생처럼 꼿꼿이 서서 죽겠다는 거냐. 사적생의 각오로 화난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업수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아직도 자기들이 이끌고 가려고 한다. 왜 저 수원에 출마한 이수정 교수 보고 이 사람은 여기 안 와도 잘 먹고 잘 살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겠냐. 당신들 위해서 나오는 거다. 시희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검사들의 특징, 또 법조인의 특징일 수도 있고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그 우월감이 배타적인 우월감이에요. 배타적인 우월감이다. 우리가 제일 잘해. 그래서 이제
사실 선거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거기 국당의 상황실 부실장을 주진우 전 검사로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선두지휘하는 사람을 한동훈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맡겼는데 일단은 뭐 평소에 이런 심한 말들을 구사하는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심리적으로 조급한 거. 그리고 일단은 용화대하고의 관계도 트러블을 겪으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뭐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 저변을 깔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통합의 언어 그리고 비전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내리누르고 깎아 누른 부정적인 언어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국민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검사 출신단에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로 나가고 실제 반사체다가 발광체까지 가게 됐느냐?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이제 탄핵 국면 거치면서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청와대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별 게 없더라. 우리도 할 수 있더라. 우리가 머리도 좋고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더라. 이런 말들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게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참 씁쓸하네요. 자, 우리 이 총선 와중에 또 아주 큰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5년 구형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이화영 부지사의 이제 진술입니다.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이재명과 엮으려고 검찰청에서 술과 연어를 먹는 등의 일종의 세미나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 씨 관련 이야기인데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변호사님이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하영 부지사가 그 기소돼서 공판 중인 사건은 뭐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이 이제 이재명 전 도지사 뭐 지금 민주당 대표하고 걸려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일단은 쌍방울로부터 뭐 법인카드 이런 걸 받아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는 검사가 방을 하나 마련해서 쌍방울 관계자들하고 주연을 베풀어줬다. 물론 뭐 술안주까지 검사가 제공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 회장이 지금 역시 구속돼 있잖아요. 예, 수감 중인데 쌍방울의 다른 관계자들이 술과 그 안주를 가져와서 검찰청의 창고 검사실 옆에 공간을 이용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김성태가 주 타겟이 이 부지사님이 아닌가라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재명만 하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편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나누면서 거기서 검찰청 안에서 술자리를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입니까? 통상 이제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고요. 영화에는 많이 봤거든요. 영화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고인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자주 부르잖아요. 출정을 자주 하는.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은 하루 종일 깝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출정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초동으로 오면서 이동하고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수초동 와서 심지어 지난번 뉴스타파에서 했던 범죄와 재수 시리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꽤 검사 실명을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꽤 특수에서 꽤 유명하게 이름을 날렸던 검사 방에 가면은 그때 제2의 장영자 사건이라 그러면서 아주 크게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사건인데 그 당사자의 여자를 불러서 별로 크게 이제 기소 다 했고 검찰 할 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와서 가서 제가 검사 방에 가서 그 여자랑 얘기한 적도 있고요. 나중에 그 여자가 이제 일찍 출소해서 나가서 수초동 앞에서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으로 같이 그 검사랑 밥 먹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검사가 단골이 됐네.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맺기도 하고 그 사람 결국 나가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한 걸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검사들이 결국은 범죄인들이 범죄의 길을 잘 알잖아요. 다른 범죄를 제보하면은 또 봐주는 우리가 플리바게닝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사법 협력을 하면은 형을 깎아주거나 편의를 많이 봐줍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 설득을 당해서 회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이 정도의 이런 저녁을 시키면은 가령 뭐 이런 겁니다. 하다못해 무슨 전골을 시키면 한 4인분 온다 그러면은 뭐 가스 브루스타가 따라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고기를 구웠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게 요즘은 그게 아마 사라졌다 그래요. 한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거의 뉴스타파의 검사와 재수에는 실명도 나옵니다. 검사 실명들이.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중에 한 명이 이름 나오는 사람은 아마 꽤 수원지검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 사건도 검찰은 뭐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개연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특수부 출신 검사들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적 있냐라고 하니까 뭐 조사하다 보면은 밤늦게 식사는 같이 하게 되거든요. 네. 식사를 시켜줍니다. 바깥에 뭐 그냥 단품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명이 같이 먹는 식사를 시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혹시 누군가가 이제 뭐 소주 한 잔, 술 담배도 할 수 있는 뭐 구치소에서는 제한돼 있지만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제가 보니까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근데 지금 여하영 주사는 그 전 부지사는 강력히 주장을 했고 검찰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은 전직 특수부 검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죄수와 검사와의 관계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서 멈추느냐, 아니면은 좀 더 넘어가서 어떤 뭐 이 조작의 가능성까지 가느냐, 아니면 좀 더 넘어가서 유착되어 가지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 뒤에도 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게 그 예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그거 네, 네, 굉장히 순한 맛 버전이고 현실의 그 독한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검찰 정보원이 있습니다. 수감자 중에서는. 수감자 중에 네, 검사의 정보원이 있고 야당이라고 흔히 불러요. 그래서 그 구치소에 일어나는 갖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수감자한테 들은 이야기들,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수감자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면회를 하고 갔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 이걸 검사들한테 다 얘기를 하면 검사들은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가령 뭐 누가 며칠 날에 접견을 하고 있다 갔다. 그럼 그 접견 녹음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거는 거죠. 내가 뭘 해줄 테니, 형 집행정지를 해줄 테니, 가석방을 내어줄 테니, 뭐 어머니 아픈데 걱정되지 않느냐라는 그 검찰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 검찰 정보원을 검사가 10분, 100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유 설득하고자 하는 다른 피의자가 있을 경우에 자기가 직접 접촉을 하면 그게 드러나면 꺼리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몰아놓고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수감 원칙상 재소자들끼리 서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공모할 수도 있고 뭐 탈출 계획, 이거 금지된 일이에요. 이거 명백히 수형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검사들이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검찰 정보원이 있고요. 검찰의 수사에 협력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치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브로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감자들의 편의를 다 봐줄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구치소에서 하는 가족 면회는 10분이고 그 횟수도 하루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실에서의 가족 면회 또는 검사실에서 전화를 자유롭게 쓰는 거, 이거 수감자들은 굉장히 혜택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 임원 불러서 뭐 지시할 수도 있고 검사실에서.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이 나는 뭐 가족들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고 싶어. 그럼 정말 돈도 받아요. 구치소에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구치소에서 사건 브로커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네네. 대응 전략도 짜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검찰 정보원들이 수감 질서를 해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구치소에 그 검찰 정보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데, 이때 검사가 그때 관계를 맺어놨던 검사가 구속영장도 2번 꺾어주는 걸 봤어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할 수도 있겠네요. 사건 소개해주고 소개료 그러니까요.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사건도 작전도 짜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어쨌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검찰이 범죄자를 잡는 일이 우리가 뭐 그걸 비판하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뭐 범죄 척결은 해야 되는 건데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인데 방법이 더 불법을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지, 네. 검찰이 일반적인 수사까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닌다는 건 전제를 하고, 그런 검사들 중에서도
가령 이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이 이런 겁니다. 저는 고교동창한테 향응 접대하고 돈 받아서 결국 구속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 김영준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기수에서는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고교동창이 이제 자기가 이 친구 말고 다른 공무원들에도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3명한테 4명한테 진술을 했는데도 수사가 안 이루어져요. 네네. 구체적으로 줬고 계좌에도 나오는데도. 네. 왜? 이걸 파면은 검찰 현직 부장이 뇌물 받았다는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찰이 반드시 정의를 시인하는 공익의 봉사자냐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의문을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 특수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검사들의 개개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수부에 갔으면은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리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실적을 못 내면은 그 다음 인사에서 그냥 밀려납니다. 네. 크다하게 많습니다. 밀려나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죠. 무리를 하다 보니까 피의자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사건 브로커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검찰청으로 불러온 다음에 통상 그 간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동안은 조사가 기밀이니까 좀 검사실 밖에 있어라 라고 검사실에서 자유를 주거나 검사실 들어가면 구조가 검사 방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여기 방에 별도의 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유롭게 뭐 전화기를 쓰게 한다든지 뭐 면회를 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인지부서 애들이 많이 그렇죠. 형사부서에서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네네네. 2차 사건에서도 이랬어요. 네. 그 한만호 씨가 자기 신경 번화를 일으켜서 난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이게 그래서 초밥을 얻어먹었다고 해요. 검사실에서 그 수감 구치소에서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이죠. 네네네. 근데 그게 한명숙 전 총리의 생사를 씹는 것 같아서 구치소에 돌아와서는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는 더 이상 검찰에 협조 안 한다고 했을 때 검찰 정보원을 이용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같이 모아놓으면 같은 검사실에서 둘을 출정을 시켜서 만나게 하면 그 뒤가 밟히니까 다른 부서, 그러니까 그 특수부가 아닌 마약 범죄 수사부에 이 정보원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불러서 검찰청 안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심기 경호를 하고 설득 작업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만호 씨가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접견하는 녹음 기록을 검사들이 떼어봐요. 네. 엄마가 만나서 왔가 같다. 그러면은 뭐 어머니 뭐 그 생활은 어떻게 하시냐 이런 것들 빨리 그러면 이제 검사가 만나서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노후하신 그 부모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검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이긴 하지만 수사에서 가장 잘 불게 만드는 것은 가족을 건드리는 거죠. 야. 가족을 건드리는데 가장 약점이 사실은 이제 자녀의 문제. 네네. 우리가 그 뭐 자녀 부모 예, 또 특히나 자녀 부모 아니면은 이제 또 가장 불게 만드는 게 혼외자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실은 불게 만드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은. 마피아도 가족을 안 건드린다고 누가 이야기했는데 참 예, 저희가 너무 길게 갔는데 요 이야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15년 구형 이거 좀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구형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정에서 증언을 하시니까 법정에서 증언하니까. 15년형을 받죠. 네네. 사실 그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 유동규는 구속영장을 더 이상 치지 않는데 뭐 김만배 씨는 쭉 구속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피의자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 많거든요. 별건 그리고 형 집행정지, 뭐 가석방, 그 보석, 그리고 구속 집행, 뭐 구속 정지 집행,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걸 무기로 이용하는 거죠. 어쨌든 15년 구형이고 뭐 법원이 구형한 대로 뭐 판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판결 결과를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질문을 다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중에 검찰 정보원들은 정말 엄청 검사들을 뒷배로 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요. 네. 구치소 안에서 연애도 합니다. 남녀가 따로 수용돼 아니요, 그 이메일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조건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네네. 접견을 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접견 횟수가 한정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네네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부정접견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이름, 다른 구치소
구치소 수감자한테 너 이름 좀 불려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접견을 하는 것처럼 해서 접견장에서 이제 뒤바퀴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검찰 정보원은 정말 그 구치소 안에서도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애도 하고 뭐 야. 예, 돈도 벌고 브로커짓 하면서 참나 재밌는 세상이 또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순한 버전, 이상적인 버전이다. 버전이고 정말 독한 버전이 있어요. 야, 영화 그 프리즌이라고 보셨어요? 한석규 배우 나오는 거.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거의 뭐. 야, 엄청나네요. 어디서 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수부 검사실 자체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부 검사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건 실적에 쫓긴다. 경쟁 관계에 있고 누구가 특수통이다 이렇게 이런 올리려면은 서울지검 특수부도 해야 되지만 또 옛날에 대검 중수부를 거쳐야 됐잖아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실적을 제대로 내야 되는 게 특히 공무원, 공직자 비리, 정치인 비리를 잡아내면은 뇌물죄를 잡아내면은 그건 뭐 아주 특수검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 피의자들에게 접근해서 특히나 기업을 하다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다른 약점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공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검사의 재수편에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의 그 고등학교 친구가 했던 진술들 보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기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윈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